가령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진 장면 중에 하나가 그 기준의 엄마가 영문을 불러서 카페에서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만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불렀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아이가 꺼내고 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구나 좀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건 좀 세죠. 왜냐면 아이가 선빵을 날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건 그 뒤에는 계속 침잠하고 주공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보고 있을 때 그럼 그냥 그렇게 사그라든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멸망해 가는 것인가 계속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게 만드는 영화이거든요. 배설도 잘하면 예술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배설이 있는 거고 그냥 싸지르기만 하는 예술이 있으면 그건 비판받거나 욕을 먹을 때도 있는 거고 그 경계 지점은 되게 미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설적인 어떤 스타일의 영화다. 다음 영화는 이종수 감독의 부모 바보라는 작품인데요. 이미 인서트라는 영화도 부산에 공개를 했었고 최근에 다큐멘터리 작업도 하고 있는 되게 활발한 감독인데 부모 바보는 좋아서 꼽으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게 장점으로 느껴지셨나요? 이종수 감독은 최근에 독립영화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전시하려고 하는 미학적인 것들을 탈피해서 자신만의 조악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이미지로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면에서 영화가 갖고 있는 영화가 가져야 된다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포뮬라들을 철저히 약간 무시하면서 나아가는 듯한 영화거든요. 그것들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영화 안에서는 벗어던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공간 얘기했었지만 공간은 확실히 좀 친숙한 공간인데 그게 좀 낯설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죠, 이 영화는 확실히. 네, 맞습니다. 그 세 명의 인물, 특히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영진이 이상한 데서 막 산기슭 같은 데서 내려오는 장면들을 보면 도쿄 3부작 유니버스 있었잖아요. 홍상수랑 뭐 레오스 카락스가 만든 약간 드니라방 데리고 괴물처럼 막 이렇게 도쿄를 활보하게 했던 것처럼 약간의 영진의 모습에 꾸부정한 그 어떤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흥미롭게 보였던 순간들이어서 지원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는 할머니 순례라고 하는 인물이 현실에서 이제 많이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노인 세대의 어떤 공격성이라든가 반대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되게 끔찍한 어떤 보호 본능을 드러낼 때 그 모순적인 것들이 사실 공간에 대한 영화이기도 한데 각각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민세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일단 영화에서 캐릭터를 보여주는 면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이런 캐릭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나 혹은 주연이 될 수 있나 싶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감독도 의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요원이지만 거기 안에서 갈등들이나 그리고 뭐 사회복무요원 그 사이에서 만나는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드라마틱한 갈등이 만들어지기는 또 어려울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현실에 어떤 달라붙어 있는 듯한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종수라는 감독은 캐릭터성을 최대한 살려서 그들의 이야기를 되게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캐릭터들을 설명하는 방식이 어떤 현실의 인물들을 뭐 그대로 보여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라기보다는 어떤 썰의 화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동시대가 갖고 있는 댓글의 화법, 어떤 내가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약간의 거짓말도 섞이고 약간의 허풍도 섞이는 그런 썰들을 풀어놓는 들 안에서 캐릭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캐릭터를 묘사하는 방식이 동시대적이고 독창적이었던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로 따지면 뭐 종종 등장하긴 하는데 독립영화에서 공무원들, 준공무원들 뭐 어쨌든 포함해서 들의 세계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관 안에서 뭐 진영뿐만 아니라 상급자나 전체 관리자 같은 복지관장 같은 경우도 이런 인물들의 어떤 관계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왔던 적이 있나? 이게 최근 독립영화의 또 한 인물들 세계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올해죠. 전주에서
뒤에서 이제 틀었던 홍성훈 감독의 차가운 것이 좋아라는 인권위에서 제작했던 좀비 영화도 보고 있으면 그것도 약간 공무원들의 세계가 꽤나 주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세대, 지금 세대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이제는 한때는 엄청나게 매력적이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다들 공무원 공부하고 앉아있고 뭐 이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떨어졌던 것에 대한 약간 반증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굳이 현실과 연결을 시켜보자면 한편으로는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이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켄 로치의 진지한 영화인 나다니엘 블레이크처럼 뭐 그런 세계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풍자와 아이러니의 현실적 대상으로서 공무원들의 모습들이 꽤 많은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영진과 진현의 얘기 이상으로 그런 부분들도 전 되게 흥미롭게 보였던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거기에 그 일하는 그 여성 같은 경우에 소위 뭐 MG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런 세대들의 어떤 특성들을 고스란히 또 노출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이종수 감독이 사람에 대한 관찰이 꽤나 놀라운 사람 중에 하나구나, 흥미로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감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했던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그만큼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어떤 느꼈던 것들을 표현을 한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에서는 또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영진이 갖고 있는 캠코더로 찍은 화면들이 뜬금없이 막 이렇게 이입되거나 뭐 갑자기 인서트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나 이런 걸 찍은 장면들도 막 이렇게 등장하거나 하는 것들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주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자체가 너무 낯선다고 느낌까지는 주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는 묘한 리듬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하긴 해서 그런 건 어떻게 봤는지도 궁금했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영화의 후반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캠코더 화면을 활용한 영화들이 종종 보이곤 해요. 이제 국내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애프터선 같은 영화가 그런 영화고 그런 것들을 영화 안에 적극적으로 영화 노이즈가 잔뜩 낀 룩들을 갖고 오는 것에 있어서 일단은 1차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노스텔지아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상으로 캠코더로 찍어야 한다는 기계 자체에 대한 어떤 당위가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영화들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부모 바보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단순히 어떤 것들이 갖고 있는 노스텔지아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 묘한 진실성. 그러니까 저는 이 디지털 이미지가 오히려 그런 노이즈가 가득하기 때문에 더 지금의 세대들한테 사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어떤 리얼의 이미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 캠코더 장면으로서는 언급하고 싶은 영화는 사실 너무 좋아했던 샘 맨데스 감독의 아메리칸 뷰티에서 그 검은 비닐봉투와 이렇게 부유하는 그 장면이 사실은 꽤나 많은 이후에 뭐 애프터 선도 그 자장 안에 크게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사소하고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인생의 한 단면을 그려내게 되는 순간들. 거기까지 가면 샘 맨데스 정도까지 가면은 그쵸, 그 캠코더의 그 장면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다른 멋있는 장면들 다 빼버리고 그 장면만 있어도 되는 영화처럼 오히려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부모 바보에서 캠코더는 뭔가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파편들의 조각들이면 분명한데 그것이 더 흥미롭게 쓰일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개인적으로 좀 들긴 했었습니다. 뭐 제가 어떤 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 어쨌든 이 영화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것도 독립영화 안에서도 많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 곁들여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부모 바보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 혹시 뭐 이건 좀 더 해보고 싶었다 혹은 되게 강조해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뭐 추가할 지점들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 사회복무요원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그리고 지원금 등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되게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영화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불러올 때 어떤 하나의 유머를 갖고 오는 것 자체가 그 새로운 특별한 접근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영화가 유머를 동반하고 있는 방식이 그 기존의 어떤 것들과는 또 다른 어떤 리듬과 삐걱거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려 한다면 그 리얼타임 혹은 선형적인 서사 안에서 따라가게 되기 마련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인물들에게 이입을 하는 것이 이 어떤 사회 비판적인 텍스트를 이야기하는 감독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종수 감독의 경우에는 그것 자체에는 연연하지 않는 듯한 태도가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과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뜬금없는 플래시백이라던가 혹은 화면 안에 막 이름이 가득 메워지는 뭐 그런 이미지라든지 많은 인과들을 표현해서 보여주기보다는 그 현실에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었던 작은 이벤트들 혹은 그런 순간들을 약간 이렇게 피부를 찌르듯이 피부를 맞닿듯이 계속 건들고 있다? 약간 긁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어떤 한 장면만 보게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PTSD가 느껴질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사회 비판의 화법이 남다르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회 비판 지점하고도 연결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사람이 사회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찍었다기보다는 이중수라는 감독이 그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자기 창조적인 작업의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서트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이 주제로서 앞서 있기보다는 자기가 이 세상의 세계에서 또는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그리고 공무원이나 어떤 사회복지관 같은 그런 제도적인 관료주의적인 세계 안에서 경험한 것들을 그것들이 갖고 있던 어떤 트라우마나 아니라도 내지 갖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들을 해소하는 방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냉정하게 보면 자기 해소로서의 영화네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방기하거나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 셈이기도 한 거네요. 그런 영화들을 마주하게 될 때 보게 되는 것들이 이것이 과연 그 절대된 형식 안에 있느냐 혹은 어떤 배설, 그 단순한 배설에 그치느냐의 작품의 당위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작품들을 계속 봐가야 하지만 이종수 감독은 어느 면에 성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뭐 아주 심하게 20세기 예술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배설도 잘하면 예술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배설이 있는 거고 그냥 싸지르기만 하는 예술이 있으면 그건 비판받거나 욕을 먹을 때도 있는 거고 그 경계 지점은 되게 미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설적인 어떤 스타일의 영화다. 또 사실 독립영화가 갖고 있는 한 측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상업영화에서는 함부로 배설했다가는 바로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훨씬 더 사적인 영역에 가까운 독립영화가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 싶은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배설이라는 생각은 별로 많이 안 해봤는데 감독의 자전적 체험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도 보면 부모 바보가 뭐 인서트라는 영화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은 어떤 자기 경험적 뭐 좋게 얘기하면 자기 고백록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요. 그런 자기 고백담으로서 영화라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해지는 저도 그런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장병기 감독의 여름이 지나가면 얘기를 해볼까요? 이 영화는 저도 되게 유심히 봤었던 영화이긴 한데 좀 고민이 전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할머니의 외출이라든가 맥북이면 다 되지요 같은 단편들을 워낙 흥미롭게 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전 조금은 아쉬웠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아이들 주인공인 영화이기도 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때문에 더 유심히 본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그 단편들은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그 영화에 대한 그 자세한 이야기가 앞서서 한국 영화 계속 다루고 있는 어떤 아이를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아이를 다루는 영화에 있어서 가장 좀 조심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 갈등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어떤 미성숙하고 치기 어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미성숙함을 그 중요한 어떤 성질로 갖고 가다 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갈등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통해서 영화를 만든다면 그 아이의 세계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다른 세계와 더 큰 세계와 접속할 때 그 아이가 갖게 되는 어떤 갈등들, 그 미묘한 어떤 변화들, 성장들을 포착을 해야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이 장병기 감독의 여름이 지나가면 같은 영화는 그 미묘한 지점을 잘 건드리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담고 있는 아이들 자체가 10대에서 어떤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남자아이들이라는 점에서 어떤 과도기에 있는 그런 면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욕망하는 것, 이 시기 아이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 어른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아이들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지점일 것인데
그런 부분을 이 감독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영화 안에 담아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 살던 그 아이가 농어촌 전용 그 특혜를 보기 위해서 이제 엄마의 어떤 강권에 의해서 시골로 이제 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부모가 없는 영문, 영준 형제를 이제 만나게 되고, 이들에게 이제 동화되거나 친해지기 위해서 이 영화라는 애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막 주기도 하고, 뭐 약간 그들의 소위 뭐 꼬봉, 뭐 따까리 역할도 하기도 하고 뭐 하는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좀 그 자체가 그렇게까지 새로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하도 많은 애들 나온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애들이 사춘기 때 갖고 있는 전형적인 권력 관계 안에서 편입하려고 하는 어떤 한 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새롭게 본 느낌의 이미지들이 있나? 아이들의 삥을 뜯는다든가 뭐 오락실에서 어떤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엄청나게 새롭게 느껴지진 좀 않았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독립장편 영화들에서 많은 그 10대의 주인공들은 소녀들인데 남자 아이들이 주인공 영화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픽슬릿 같은 영화들이 조금 더 나이가 있긴 하지만 이 영화보다는, 그 영화는 어쨌든 그 감독의 자전적인 어떤 또 경험담, 선생으로서 가르쳤던 경험담도 같이 녹아있는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런 점에서는 남자아이들은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비밀의 언덕의 소녀라든가 윤가은 감독의 소녀들과 좀 다르지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각인시켜준 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 전형적으로 또 보이기도 해서 스쿼트래. 이게 저는 엄청나게 그 느낌이 뭔지라는 것도 좀 고민되게 했던 지점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저도 그것들이 또 완전한 새로움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 영화가 어떤 끌고 들어오는 어떤 다른 텍스트는 이 주인공 인물이 외부인이라는 설정과,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가 건물을 재개발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데 그 커뮤니티에 끼기 위해서 다른 편에 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어떤 변화하고 있는 도시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외부인과 그 로컬 사이의 그런 갈등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아이가 전학을 와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면들이, 그런 것들이 겹쳐 보이는 지점이 있었고, 영화에서 그것들이 정확히 맞물려서 돌아오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은 그 어떤 아이들의 세계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동시에,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을 동시에 작동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가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단순하게 남자 아이들의 사춘기 세대로서 갖고 있는 어떤 그것만으로 발생된 서스펜스가 아니라, 그것이 이 어른의 논리 또는 도시가 갖고 있는 논리, 이 한국이라는 땅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과 같이 연결됐을 때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준이라는 아이가 영문, 영준 형제하고 같이 이제 지내게 되면서 생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 혹은 서울 대 시골, 뭐 지방, 지역, 현지 아이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흥미로울 수 있는 프레임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영화의 뒷부분이 전 예상 가능한 귀결점인 것 같거든요. 자기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편입하는데 결국 그것을 뭐 부모의 강권에 의해서든 어쨌든 아이들의 세계 관계 안에서 보면 굳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엄마가 버리라고 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을 버리고 결국 가버리게 된다라는 건, 결국엔 이건 그냥 뭐 잠깐 동안 여름방학 이야기 정도 이상의 어떤 힘을 못 내고 있다라는 그 한계가 아닌가. 차라리 이 안에서 끊임없이 편입돼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적 조건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치열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을 텐데, 일정하게 계속 거리를 두고 관찰한다는 느낌 이상을 못 받게 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어른과 아이의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 작품의 어른들은 선생님 포함해서 별로 좋은 어른들이 없어요. 그것도 꽤 이분법적으로 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와 시골, 어른과 아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이분법적으로 미리 재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야기상으로. 그걸 좀 더 섞어버리거나, 사실은 뭐 어른 중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흥미로웠던 인물이 그래서 이제 기준의 엄마보다는 기준의 아빠잖아요. 그 애들이 그 사고를 냈을 때도, 차에 부딪혔을 때도 그걸 약간 방관하는데 약간 미묘했거든요. 그게 조음의 방관이기도 하고 뭔가 자기 아들 때문에 생기는 방관이기도 하고, 뭐 나중에 용돈들을 이렇게 주는 장면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그런 어른들의 캐릭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살려내고 있다고 한다면 결들이 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조금은 도식 속에서 크게 많이 흐트러지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들어서 결국 엔딩을 보면서는 결국 그 도식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더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엄마가 갖고 있는 캐릭터의 어떤 그 평면적인 모습은 저도 느꼈던 부분이고, 가령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진 장면 중에 하나가 그 기존의 엄마가 영문을 불러서 카페에서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만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불렀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아이가 꺼내고 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구나 좀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건 좀 세죠. 왜냐면 네, 그쵸. 아이가 선빵을 날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센 건 장면들. 정서적으로는 꽤 울림이 있던 장면이 했었어요. 예. 하지만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그 아빠의 캐릭터가 저는 더 재밌게 보이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가령 이제 나중에 또 집에 찾아가서 그 아무도, 그러니까 부모 없이 살고 있는 그 형제 집에 찾아가서 돈을 이렇게 5만 원인가 맛있는 거 사 먹어 지어준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느꼈던 거 뭐냐면, 이거는 또한 남자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또 엄마가 그 돈을 줬다면 그러니까 또 얘기는 또 다르거든요. 남자 사이에서 미묘한 약간 우월감을 드러내는 네, 그렇죠. 수컷의 표식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순간에서는 아이와 또 어른의 그런 경계나 이런 것들을 좀 지우고 약간 그 뒤섞어버리는 지점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아이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꽤 많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베를린 영화제도 많이 가는 섹션 중에 하나가 윤광 감독 이후엔 제너레이션 섹션에 많이 소개가 되고, 거기서 수상도 꽤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뭐 벌새도 그랬고 뭐 비밀의 언덕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얘기들 안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아이들의 모습이나 시선들을 보여주는 영화라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이런 고민도 사실 상대적으로 좀 되긴 하거든요. 그런 게 또 누군가에 의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뭐 그런 영화 중에서 이 여름이 지나가면 말고 혹시 뭐 기억나시는 영화들이 또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면서 이 영화를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방금 전에 그 이야기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미성숙함, 시기 어림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시에 어떤 아이의 욕망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들, 그런 것들을 더 찾게 되는 것 같고, 그것 자체가 장점이 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의 여기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김태형 감독의 빅슬립 같은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최근 영화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종룡 감독의 수연의 선율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는 그 아이의 욕망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단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깨어지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게 된 지점에서 어떤 유튜브 콘텐츠 아니면 카메라로 담을 수 있는 어떤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도 여러 흥미로운 그 생각들을 갖고 보게 만드는 작품이거든요. 네. 우선적으로는 입양되고자 하는 어떤 아이의 욕망,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일단 입양아로 있던 선율이라는 아이가 갖고 있는 또 그 아이의 어떤 미성숙함이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또 표면성 언어장애라는 또 다른 컨셉을 갖고 그것들로 서스펜스를 만들어내고 한 지점에서 기존의 한국 독립영화가 갖고 있던 아이에 대한 약간 아쉬운 지점들을 많이 비틀어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연의 선율은 아마 이제 제가 또 관객과의 대화를 감독님하고 또 할 예정으로 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저희가 이제 남은 영화가 강미자 감독의 봄밤.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했던 세 편의 영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의 영화이기도 하고, 실제로 강미자 감독의 푸른 강을 흘러라 했나? 첫 장편 데뷔작을 네,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틀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동안 이제 보이시지 않다가 거의 20년 만에, 아마 푸른 강을 흘러라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똥파리하고 거의 같은 해 때 틀어졌던 영화였거든요, 부산에서. 그랬던 경우여서 그때 그 영화에도 한예리 배우가 여주인공이었었거든요. 네. 연변의 여고생으로 나왔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교감 속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영경 역을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 보셨는지, 사실
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다 보고 나서 이 영화의 장점과 단점이 되게 또렷하다 또 느끼기도 했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제가 이제 근래 영화를 보게 되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이 프로덕션 과정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자신의 크리에이티브나 미학을 실천을 하고 그것들을 스크린 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일단은 굉장히 미니멀한 영화고요. 서사 자체도 미니멀, 그리고 인물도 그러하고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쇼트나 이미지 자체도 어떤 미니멀한 형식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 영화는 어떤 이미지로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니멀한 이미지를 갖고 또 시의 운율을 따라가듯이 어떤 그 리듬을 갖고 진행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영의 씨 봄밤 계속 내레이션으로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한예리 배우가 그 낭독을 하는 듯한 나레이션으로도 나오고 실제로 발화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는 이 영화에서 그 미니멀한 쇼트가, 그리고 그 로케이션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복되고 조금씩 바뀌고 변주되고, 또 재밌게 보면 이 영화가 시의 형식을 많이 빌렸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의 씬 안에서도 똑같은 앵글에서 그것들이 바로 이어진다면 점프컷으로 붙어버리는 장면인데, 그거를 이제 중간에 블랙을 껴서 어떤 암전을 해서 마치 행가리를 하듯이 연을 바꾸듯이 하는 그런 장면들이나, 그것도 봤을 때는 이 감독이 그 이미지 자체에서 뭔가를 보여주려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리듬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게 이제 권여선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소설에서 어떤 내용적인 건 뭐 취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김수영의 봄밤이라고 하는 시를 거의 그것을 형식적인 어떤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분, 30분 동안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뭐지? 라고 하면서 계속 보는데 한 30분 지나가면서 1시간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치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 형식의 변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화 초반에는 잘 모르게 되지만 좀만 보다 보면 수한 캐릭터는 류마티즘 환자여서 거의 침상에 누워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이제 면역체계 병이기도 한데 이제 근육 같은 것들이 이제 이완되는 어떤 증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예리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영경이라는 인물은 알코올 중독자여서 둘 다 어떻게 보면 삶의 고통과 현실적으로 되게 위험한 상황들에서 놓인 두 인물이 뭐 사랑을 하게 됐다, 거기까지는 되게 스파크가 튀었는데 그 뒤에는 계속 침잠하고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보고 있을 때 그럼 그냥 그렇게 사그라든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멸망해 가는 것인가, 계속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게 만드는 영화이거든요. 좀 약간 뒤에는 좀 끔찍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워낙 한예리 배우를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는 면도 있고, 그래서 한예리 배우가 근래에 나왔던 한국 영화 중에서는 가장 클로즈업이 되게 흥미롭게 보였던 영화이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더 확장되거나 변주되거나 좀 더 다른 리듬들을 끌어 못 당긴다는 말인가? 뭐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막 하면서 봤거든요. 민세 작가는 어땠는지. 그런 면에 있어서 한예리 배우의 클로즈업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가 결국 보고자 하는 거는, 그리고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의 어떤 얼굴 혹은 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초반부에는 굉장히 어떤 인상적인 이미지들로 끼어드는 장면이 있어요. 뭐랄까 둘이 껴안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좀 더 어떤 사실성에 따르는 듯한, 어떤 리얼에 따르는 듯한 것들로 전환돼야 되죠. 네, 전환이 된다. 현실에서 무너지는 상황을 그냥 노출시켜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라고 저는 그 흐름을 인지는 했습니다. 그럼에 또 반복된 이미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어떤 생경한 어떤 풍경들이 존재를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될 때 일단 이미지가 픽션적인 이미지가 있을 거고, 어떤 통제한 것들 안에서 만들어낸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다큐멘터리적인 이미지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물론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으나, 마치 이 영화는 그 초반에는 그 픽션적인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약간 표현적으로 보여줬다면, 보다 사실적으로 흘러가는 후반부에 있어서는 그 다큐멘터리적인 이미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많이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는 영경이 외출을 갔다 오겠다, 두 번째 외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갔다 오겠다 했을 때 그 뒷모습을 좀 더 오랫동안 잡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펼치는 클립들이나 제주도에서 촬영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그것들을 발견될 수 있는 어떤 그 리얼의 기척들을 이 감독은 두 번째 후반부에서는 보여주려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인물들의 몸도 그러한 맥락이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체들도. 그 사람들이 이제 술에 취해서 그 길에서 만나기 위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수아는 마치 기어가듯이 가는데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신체성은 조작되고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연기이고 어떤 것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사소한 몸짓들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후반부에서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진짜 아픈 사람도 있었고 면역체계와 관련해서 그리고 알코올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봐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현실을 어떻게 리얼하게 묘사하느냐라는 건 좀 추상적인 얘기일 때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건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알코올에 대한 모습도 꽤나 좀 단순하게 느껴졌었고 류마티즘 환자에 대한 증세나 어떤 움직임도 한편으로 되게 좀 단순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여기도 더 많은 신체적 레이어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어떤 방식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야기가 애초에 설정된 것에 의한 한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래서 얘기가 계속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에 결국 이제 그 남자는 죽고 여자가 혼자 남았을 때 갑자기 환상적인 어떤 아이가 등장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야기가 어떤 귀결점에서 어떻게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를 찍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생기는 좀 더 외부적인 것을 끌어당기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내부들끼리 둘이서 어떻게 부딪혔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한 지점들을 많이 감독님이 고민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좋은 답을 찾지는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갖고 있는 어떤 도피의 이미지 그 이미지 성질 자체가 어떤 도피적인 이미지고 그 아이가 도망가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마지막 장면에 있어서는 어떤 엄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날아가 버리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고민들이 있지만 동시에 감독님의 고민이 과연 어떠셨을지 결국에는 로케이션에서 다른 배우를 통해서 찍어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작 방식에 있어서 좀 수고가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그것들이 어떤 발상에서 이루어졌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제 본방까지 총 4편의 한국 독립 영화들 갖고 좀 얘기를 해봤고요. 아마 또 다음에 다른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올해 독립 영화들이나 아니면 좀 전반적인 것들을 정리하면서 뭐 이미 했던 얘기들도 좀 더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민세평론가 다시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첫 코너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두리번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한국 영화의 현재에 대한 얘기들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고 있는 지점들이어서 이런 얘기들이 뭐 단순히 비판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영화의 어떤 가능성들을 품고 있는 그런 고민들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4편의 영화 통해서 한국 독립 영화들을 이야기해봤고요. 이런 비평적인 텍스트들이 쌓여서 평론가들도 그것들을 아카이브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감독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글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도 그런 것들을 함께 알아가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화의 투표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